안녕하세요. 나란말씀 국어학원 김도기 원장입니다. 반갑습니다. 오늘은 저와 함께 그 수능 특강 언어와 매체 부분에서 언어, 즉 문법 영역이죠. 이 언어 영역에 대한 학습을 좀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고3 학생들 같은 경우에 1학기 내신 대비가 이제 시작이 됐는데요. 그 내신에 있어서 이 언어와 매체를 선택한 친구들이 시험 범위가 이 언어 부분인 경우가 있어서 이런 어떤 언어 문법 수업을 좀 진행을 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또 고2 학생들도 이 문학뿐만이 아니라 이제 언어와 매체가 또 시험 범위인 친구들이 있죠. 그래서 그 친구들도 이 수업을 또 들어주시면 많은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고요. 교재는 그 수능 특강을 준비하시면 되고요. 그런데 고2 학생들 같은 경우에 수능 특강이 없다면 본인이 이제 가지고 있는 언어와 매체 교과서를 이걸 활용하셔도 크게 지장은 없습니다. 자, 그러면 본격적으로 이 오늘은 문장의 문장 성분에 대해서 학습을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먼저 문장의 그 성분에 대해서 이렇게 수능 특강에서 나와 있는데요. 문장 성분이란 문장에서 일정한 문법적인 기능을 하는 문장의 구성 요소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죠. 그런데 여러분들 제가 한 가지 좀 꼭 기억해야 될 거를 한 가지 좀 말씀을 좀 드리면, 먼저 이 문장에 대한 어떤 이해를 꼭 기억을 하셔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문장이란 내용적인 측면으로 봤을 때 하나의 완결된 내용을 지니고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완결된 어떤 생각이나 그 다음에 감정, 그런 어떤 것들을 내용으로 좀 지니고 있어야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구성적인 측면으로 보면 이 문장은 반드시 주어와 서술어로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어야 된다라는 거 좀 아시면 되겠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형식적으로는 이 문장이라고 하는 건 형식적으로 그 문장이 끝났다라는 것을 알려주는 그 표지, 일종의 표지가 있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를 들어서 마침표가 되겠죠. 그래서 이제 마침표 같은 경우로 이렇게 찍어줌으로써 문장이 끝났다라고 하는 하나의 문장이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형식을 갖춰야 됩니다. 그런데 이제 여러분들 꼭 여기서 기억해야 될 것은 요거 완결된 생각이나 감정을 지니고 있어야 된다라는 것이 뒤에 이제 그 부속 성분을 이해하는 데 있어서도 또 부사어 중에서 필수 부사어를 이해하는 데 있어서 이게 상당히 좀 유용한 어떤 개념이니까요. 요거를 좀 잊지 마시고 들어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바로 문장 성분 다시 가도록 할까요? 그래서 문장에서 일정한 문법적인 기능을 하는 문장의 구성 요소들인데, 경찰이 도둑을 잡았다 같은 경우에 경찰이가 이 문장의 주어가 되겠고요. 그 다음에 이 잡았다가 이 주체의 어떤 동작, 어찌하다를 나타내는 그런 어떤 서술어가 되겠고, 이 서술어가 타동사가 왔기 때문에 이 목적어를 필요로 하는데, 도둑을 같은 경우가 목적어에 해당이 된다라는 거 아시면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 문장의 어떤 그 짜임이, 아까 그 문장을 제가 정리했을 때 구성적인 측면에서 주어와 서술어를 갖춰야 된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이 문장의 짜임 같은 경우에 보면 크게 세 가지로 되어 있다. 그래서 문장의 짜임은 첫째가 무엇이다 라는 어떤 꼴로 되어 있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무엇이 어떠하다 라는 어떤 꼴로 되어 있고요. 그리고 세 번째는 무엇이 어찌하다 라는 그런 어떤 꼴로 되어 있다라는 거 좀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무엇이에 해당하는 부분이 주어 부분이 되겠고요. 무엇이다, 어떠하다, 어찌하다가 서술어 부분이 되겠다. 그래서 무엇이다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이제 지정이라고 얘기를 하고, 그 다음에 어떠하다 같은 경우에는 상태라고 하고요. 그리고 어찌하다 같은 경우에는 동작, 이렇게 크게 문장은 세 가지 짜임으로 되어 있다는 거 좀 기억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문장 성분의 종류로 가도록 하죠. 자, 문장 성분의 종류로 가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 문장 성분은 크게 이것 암기를 좀 하셔야 되는데요.
크게 세 가지 어떤 구성 요소로 되어 있다. 그래서 첫 번째는 주성분이 되겠고요. 두 번째는 부속 성분이 되겠고, 세 번째는 독립 성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외우시고, 이 주성분에는 주어, 서술어, 목적어, 보어 이렇게 이제 있다라는 거 기억하시면 되겠고요. 그리고 부속 성분은 일종의 수식 성분이 되는데 여기에는 관용어와 부사어가 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독립 성분이 있는데요. 이 독립 성분에 해당하는 그 독립어가 있다라는 거. 이 크게 세 가지고 각각에 해당하는 문장 성분을 꼭 암기하셔야 됩니다. 자, 그래서 필수 성분, 주성분은 바로 필수 성분이 되겠고, 주어, 목적어, 보어, 서술어가 있고, 부속 성분은 주로 주성분을 꾸며주는 어떤 성분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이때 이 꾸며주는 성분을 여러분들 수식한다라고 좀 여러분들 좀 기억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체언을 수식하는 경우에 문장 성분이 바로 관용어가 되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용언을 수식하는 경우가 바로 부사어가 된다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좀 알아두시면 되겠고, 체언 같은 경우에는 명대수죠. 명사, 대명사, 수사가 되겠고요. 용언은 동사와 형용사가 용언이 되죠. 그래서 꾸며주는 성분이 무엇을 꾸미냐에 따라서 문장 성분이 달라진다라는 거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독립 성분은 문장에서 다른 성분들과 문법적 관계를 맺지 않은 성분이다. 뭐 대답이나 아니면 놀람, 부름, 감탄 뭐 이런 어떤 또는 표지어나 제시어 같은 경우가 독립성분이다라는 거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그 더 상세하게 이 문장 성분에 대해서 더 상세한 어떤 이해를 그러면 이 문장 성분에 대해서 좀 상세하게 수업을 좀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그 주성분에서 주어를 좀 살펴볼까요? 이 주어의 정의는 문장이나 절에서 동작이나 작용의 주체, 성질이나 상태를 지닌 대상을 나타내는 문장 성분이다라고 되어 있는데요. 이 절 같은 경우에는 이 강의 다음 강의에서 문장의 짜임, 그 혼문장과 겹문장을 할 때 그때 다시 한번 상세하게 설명을 드리고요. 이 내용을 보시면 간단하게 정리를 하면 이 주어란 서술의 주체, 서술어의 주체가 됩니다. 이 서술어가 어떤 동작이나 작용, 그러니까 즉 서술어가 어찌하다 같은 경우가 이 동작이나 작용이고요. 성질이나 상태가 어떠하다 라는 거였고, 그 다음에 지정이 좀 빠졌는데 무엇이다가 서술어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 서술어 어떠하다, 어찌하다, 무엇이다의 주체가 바로 주어다, 이렇게 기억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바로 이제 다음에 나왔죠. 그래서 무엇이 무엇이다, 지정, 무엇이 어떠하다, 상태, 무엇이 어찌하다, 동작, 이렇게 이 무엇이다, 어떠하다, 어찌하다의 그 앞에 있는 무엇이에 해당하는 것이 바로 주어다라고 기억을 하시면 되겠고요. 물론 이제 여기에 추가로 누가 어떠하다, 누가 어찌하다, 누가 무엇이다도 가능하겠죠. 그래서 무엇이나 누가에 해당하는 그것이 바로 문장 성분이 주어다라고 아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다음 또 내려갑시다. 이 주어는 체언 혹은 체언구시를 하는 구나 절에 주격조사 이가 깨서 에서를 나타내는 그런 것이 붙어서 나타내는데, 주격조사는 생략될 수도 있고 주격조사 대신에 보조사가 붙을 수도 있다라고 하고 있네요. 그래서 여러분들 이 주격조사 같은 경우에 이가가 붙는 경우, 그리고 높임의 대상이 올 때는 깨서가 오는 거고요. 그 다음에 단체를 나타내는 무정명사가 오는 경우에는 에서, 이렇게 이러한 주격조사가 붙었을 때 바로 주어다라는 걸 좀 알아두시면 되겠다라는 내용이죠. 그런데 이제 제가 여기서 말씀 좀 드리면, 뭐 이 깨서 같은 경우에는 높임법에서 나오죠. 할아버지께서 뭐 집으로 돌아가셨다, 뭐라든가, 뭐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용돈을 주셨다라든가, 그래서 그런 어떤 높임의 대상일 때 깨서가 오는데요. 이 에서 같은 경우에 대해서 좀 말씀드리면, 아까도 잠깐 말씀드렸듯이 이 단체를 나타내는 단체 무정명사라고 했죠. 그런데 좀 주의하셔야 될 것이, 이 에서가 주격조사인 경우가 있고
그 다음에 이 에서가 부사격조사인 경우가 있다. 그랬을 때 이 주격조사로 쓰일 때는 어떤 주체 측이라고 하는 어떤 의미가 좀 가미가 되고, 부사격조사는 장소다 이렇게 좀 의미를 국한시켜서 이해를 하시는 것이 도움이 됩니다. 무슨 말씀이냐면, 예를 들어서 우리 학교에서 뭐 이번 야구 대회를 승리했다라든가 우리 학교에서 시험을 실시한다, 이런 경우에는 이 우리 학교에서가 실시한다의 주체가 되지 않습니까? 그 다음에 아까도 그랬지만 야구 경기에서 승리했다 같은 경우에 승리한 주체가 우리 학교의 구성원들이 승리를 한 거겠죠. 그런데 뭐 예를 들어서 야구 경기가 청소년 고교 야구가 우리 학교에서 개최된다라고 하는 경우에는 이때 우리 학교는 하나의 장소를 제공하는 공간적 의미만을 지니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경우에는 우리 학교에서는 부사어가 되겠다라는 걸 좀 여러분들이 구분을 좀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더 상세하게 보시면 누나가 공부를 한다. 그래서 여기에는 주격조사 이가가 붙은 거죠. 그래서 공부를 하는 주체는 누나가 되는 거니까 주어가 되겠고요. 그런데 이 주격조사가 생략되는 경우도 있을 수 있다. 그래서 누나가 공부를 한다에 가를 빼고 누나 지금 공부해, 이런 식으로 누나가 여기엔 공부하는 주체니까 누나가 주어가 되겠죠. 누나도 공부를 한다 같은 경우에는 보조사 도가 붙는 경우가 된다. 그래서 여러분들 이제 참고로 이 보조사 같은 경우에는 뭐 예를 들어서 나는 공부하에 같은 경우에 대조를 나타낸다든가, 나도 공부해 라든가, 나만 공부해, 뭐 나조차 공부해, 이런 식으로 는, 도, 만, 조차, 붙어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이제 보조사가 되는데요. 이 보조사가 붙었더라도 이것이 주어인가를 확인하는 방법은 아까 제가 처음에 그런 말씀을 드렸죠. 문장이란 하나의 완결된 그런 어떤 내용을 지니고 있는 언어의 어떤 기초 형식이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 문장을 구성하기 위해서는 서술어와 주어가 반드시 있어야 되거든요. 근데 우리나라 말에서는 서술어가 문장의 맨 마지막에 옵니다. 그래서 그걸 좀 기억하셨다가 맨 마지막에 오는 서술어를 찾고 그 서술어에 해당하는 행위의 주체나 아니면 상태의 주체, 아니면 지정이라면 그 지정의 주체, 서술어의 주체를 찾아가지고 그 주체가 무엇인가를 파악하면 그것이 보조사가 붙었든지 주격조사가 붙었든지 상관하지 않고, 또는 조사가 붙지 않더라도 이 서술어에 해당하는 주체를 찾아서 그것이 주어구나 라고 이렇게 파악하시는 거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 어떤 주격조사 이가, 깨서, 에서라든지 보조사 또는 보조사가 생략된, 조사가 생략된 어떤 형태의 표지만으로는 이런 어떤 주어를 찾기가 힘든 친구들은 제가 말씀드린 대로 그런 어떤 서술어에 해당하는 주체를 찾는 그런 어떤 훈련을 좀 하시면 어렵지 않게 주어를 찾으실 수 있을 겁니다. 자, 그러면 다음으로는 서술어에 대해서 이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서술어에 대해서 자, 서술어는 주어의 동작이나 작용, 성질이나 상태 등을 나타내는 문장 성분이다. 그래서 동작이나 작용 같은 경우에는 바로 어찌하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 어찌하다 같은 경우에 를 나타내는 어떤 용언이 여기 이제 있죠. 어찌하다가 바로 동작이나 작용이 되는데 주로 동사가 그 역할을 좀 해주고요. 성질이나 상태는 어떠하다가 되는 거죠. 성질이나 상태는. 그래서 이 어떠하다는 형용사가 품사 중에서 그 역할을 좀 해주고요. 그 다음에 이제 무엇은 무엇이다. 이 무엇이다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바로 이제 체언의 서술격 조사이다가 서술격 조사인 이다가 이렇게 결합을 해서 무엇이다를 말해주는 거죠. 자, 그러면 이제 상세하게 한번 볼까요? 삼촌은 경찰이다. 이게 바로 경찰 체언의 이다라고 하는 서술격 조사가 붙은 무엇이다의 꼴의 서술어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하늘이 노랗다. 노랗다라고 하는 건 하나의 상태가 되겠죠. 노랗다라는 건 또 품사로 보면 형용사가 되겠고요. 그래서 무엇이 어떠하다에 해당하는 말. 그리고 형이 노래를 부른다. 부른다라고 하는 어찌하다, 동작이 되겠죠. 그래서 이 동작에 해당하는 서술어, 부른다가 바로 서술어가 되겠다.
그런데 이 서술어 부분에서 또 고학년 같은 상위학년은 이 서술어의 자릿수를 또 시험으로 이렇게 잘 출제를 하기 때문에 이 서술어의 자릿수도 여러분들 좀 꼼꼼하게 좀 학습을 좀 하셔야 되고요. 그래서 이 서술어의 자릿수에 대해서 또 제가 설명을 또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서술어의 자릿수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할까요? 서술어의 자릿수는 이 서술어가 필수적으로 요구하는 문장 성분의 개수다라고 하고 있네요. 자, 그러면 먼저 이제 그 한 자릿수 서술어는 여러분들 이해할 수 있겠죠? 그래서 명수는 학생이다, 뭐 꽃이 피었다 이런 경우에는 한 자릿수 서술어가 됩니다. 그런데 물론 여기에 관용어가 올 수가 있겠죠? 그래서 뭐 예를 들어서 멋진 명수는 학생이다, 착한 학생이다, 또는 그냥 학생이다. 이렇게 했을 때 멋진 같은 경우가 관용어인데 이 관용어는 필수 관용어라고 하는 건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 관용어는 수의적인 어떤 성분이 됩니다. 이 수의적인 성분이라는 거는 없어도 하나의 완결된 어떤 그런 내용을 전달하는데 지장을 주지 않는다라는 거죠. 그래서 다시 한번 또 말씀드리면 여러분들 아까 제가 처음에 수업을 시작했을 때 문장이란 어떤 생각이나 감정에 완결된 내용을 지니고 있어야 된다고 했죠. 그런 것을 참고하셔서 이 멋진이라고 하는 말이 없더라도 명수가 학생이다라고 하는 그런 정보, 완결된 정보를 전달하는 데는 큰 지장이 없기 때문에 이 멋진은 수의적인, 필수적인 성분이 아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만약에 명수문이 빠져버린다, 멋진 학생이다라고 해버리면 누가 멋진 학생인지라고 하는 그런 완결된 내용을 담고 있지 못하죠. 그렇기 때문에 이때 명수문이라고 하는 주어는 바로 필수적인 어떤 성분이다라고 할 수가 있는 거죠. 자, 그러면 다음 두 자릿수 서술어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때 아까 말씀드렸듯이 서술어가 타동사가 왔을 때 이 서술어가 타동사가 왔을 때 필요로 하는 어떤 문장 성분이 바로 목적어가 되는데요. 이 목적어 같은 경우에는 물론 이제 을이라고 하는 목적격 조사가 붙으면 목적어가 되죠. 하지만 목적격 조사가 아닌 보조사가 또 붙는 경우도 있는데 뭐 예를 들어서 나는 물을 마셨다 같은 경우에는 이 마셨다라고 하는 그 앞에 물을 이랬으니까 이 목적격 조사가 왔기 때문에 여러분들 이것이 목적어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하지만 나는 물도 마셨다 라든가 나는 물만 마셨다 라는가 나는 물조차 마셨다 이런 식으로 해서 보조사가 이렇게 붙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런 경우에 이것이 목적어가 된다라는 거. 그러니까 즉 마셨다라고 하는 것이 목적어를 무엇을 마셨다라고 하는 그 대상을 필요로 하기 때문에 그 대상에 해당하는 것이 바로 목적어다. 그래서 목적격 조사가 없더라도 보조사가 붙더라도 그것이 목적어라고 하는 것을 이 서술어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파악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그 되다 아니다. 이 서술어에 되다 아니다가 왔을 때 필요로 하는 성분이 바로 보호가 되는데요. 하나의 또 예를 좀 들어드리면 뭐 그는 학생이 아니다 같은 경우에 여기에 아니다가 왔었죠? 아니다가 왔을 때 이 학생이가 바로 아니다를 보충해주는 보호가 됩니다. 그러니까 보호는 여러분들 어떻게 암기하시면 되냐면 되다 아니다 앞에서 되다 아니다를 보충해주는 어떤 성분이다. 의미를 보충해주는 그런 성분이다. 이렇게 암기를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여러분들 여기에서도 그는 아니다라고 이렇게 말을 해버리면 상대방에게 그는 아니야. 그는 아니지. 이렇게 얘기하면 상대방이 질문을 하겠죠. 뭐가 아닌데. 그러니까 즉 그는 아니다라고 하는 이 보호가 없다면 이 그는 아니다는 완결된 어떤 내용을 담고 있지 못하기 때문에 문장의 어떤 기본을 갖추지 못한 거죠.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 보호라고 하는 학생이가 반드시 와줘야 그는 학생이 아니다라고 하는 어떤 정보가 완결된 정보, 내용을 담고 있기 때문에 문장이 성립하는 거죠. 자, 그 다음에 되다도 마찬가지입니다. 뭐 예를 들어서 물이 되다 하면 여러분들 물이 되다라고 하면 어떤 의미가 완결성을 갖추고 있지 못하죠. 내용적으로. 그랬을 때 여기에 반드시 되다를 보충해주는 그런 어떤 성분이 들어가줘야
이것이 하나의 완결된 내용을 지니고 있는 문장이 되는 거죠. 그런데 여기에서 좀 주의하셔야 될 것이 물이 얼음이 되다 같은 경우에 이 이와 물이의 이가 같은 형태는 같지만 문법적 명칭이 다릅니다. 그래서 이 이는 주격조사가 되고 얼음이의 이는 복격조사가 된다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좀 구분을 좀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또 여기에 이제 한 가지를 또 추가를 해드리면 이 약간 문법이라고 하는 것은 좀 뭐랄까 원칙을 좀 지키는 어떤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무슨 말씀이냐면 만약에 물이 얼음으로 되다 이렇게 라는 어떤 문장을 이렇게 썼을 때는 그럼 이때 얼음으로는 뭐가 되느냐 했을 때 이 의로가 이 부사격 조사이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 품사에서도 나중에 또 말씀을 드리겠지만 격조사가 붙어버리면 문장 성분에 자격을 부여해 버려요. 그래서 여기에 이 같은 위치 되다 앞에 얼음이 오긴 했으나 의로라고 하는 부사격조사가 붙어버리면 이때 이 얼음으로는 보호가 아니라 부사어가 된다라는 거. 왜냐하면 이 부사격 조사 때문에 그렇다라는 걸 여러분들 꼭 인지하고 계셔야 됩니다. 마찬가지 물론 이때의 물의는 주어가 되는 것은 변함이 없는데 이 얼음이 같은 경우에는 복격 조사가 붙어서 보호가 됐고 의로 같은 경우에는 부사격 조사가 붙었기 때문에 부사어가 된다라는 걸 좀 알아두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또 이런 질문을 할 수가 있겠죠. 선생님 여기에 보조사가 붙으면 어떻게 되나요?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서 물이 얼음도 되었다. 얼음도 되었다. 뭐 되다 좀 이상하니까 되었다라고 할게요. 그러면 이때 물이 얼음도 되었다의 도는 이 보조사가 되는데 이렇게 보조사가 오는 경우에는 보호로 이렇게 문장 성분을 보호라고 명명을 한다라는 거 좀 알아두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해가지고 두 자리 서술어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렸고 그 다음에 이 두 자리 서술어의 필수 부사어를 좀 말씀을 좀 드릴 텐데요. 이 필수 부사어에 해당하는 어떤 서술어들이 상당히 여러 가지가 있거든요. 뭐 예를 들어서 넣다라든가 두다라든가 뭐 이런 것도 있겠고요. 그 다음에 뭐 다투다라든가 닮았다라든가 싸웠다라든가 이런 여러 가지 어떤 그 서술어들이 있는데 기본적으로 여러분들이 그것들을 모두 찾아내서 다 암기하기는 좀 힘들고 여러분들 내신을 맞이했을 때 좀 제가 먼저 팁을 좀 드리면 학교 선생님께서 알려주신 수업 시간에 알려주신 사례와 그리고 학교에서 제공하는 프린트에 나와 있는 이런 어떤 두 자리 필수 부사어가 필요로 하는 서술어의 예들은 꼭 암기를 좀 하셔야 됩니다. 그런데 제가 좀 한 가지 좀 팁을 좀 드리고 이 필수 부사어와 관련해서 좀 설명을 좀 드릴게요. 이 필수 부사어는 수의적 부사어하고 좀 달리 필수 부사어 같은 경우에는 대체적으로 이 체언의 부사격 조사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 수의적인 부사어 같은 경우에 이 수의적인 부사어 같은 경우에는 뭐 꽤라든가 매우라든가 뭐 빨리라든가 그 다음에 높이 많이라든가 뭐 등등 순수부사로 이렇게 되는 그러니까 파생부사라든가 아니면 순수부사로 되어 있는 경우가 수의적 부사어이고요. 필수부사어는 체언에 부사격 조사가 붙는 경우 그런 경우가 필수부사어가 될 여지가 크다. 높다. 그 다음에 또 구분하는 방법은 아까 제가 문장에 대한 어떤 정의를 내려드리지 않았습니까? 그 필수부사가 없다면 의미가 온전하지 않다. 완결성을 갖추지 않는다라는 것도 두 번째 팁입니다. 예를 들어 드리면 여러분들 그는 아버지와 닮았다 같은 경우 이 닮았다 같은 경우에 이 와가 그가 닮았다 했을 때 이 와가 닮았다를 수식해 주는 거죠. 그래서 얘가 부사어가 되는데 이것이 수의적 부사어인지 필수 부사어인지는 의미적으로 여러분들이 따져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얘를 가렸을 때 얘가 없을 때 그는 닮았다라고 하면 의미가 완결성을 갖추고 있지 못하죠. 그가 닮았다고 하면 뭐와 닮았는지 뭐 형과 닮았는지 아니면 아버지와 닮았는지 뭐 연예인과 닮았는지 모르지 않습니까? 그랬을 때 얘가
와줌으로써 이 닮았다의 의미를 의미를 한정하고 완결된 어떤 내용을 전달할 수 있기 때문에 이 아버지와가 바로 필수 부사어다라는 거죠. 뭐 예를 들어서 그녀가 다퉜다 뭐 이런 경우에 그러면 그녀가 다퉜다라고 하면 이때 누구누구와 다퉜는지 모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서 동생과 다퉜다 같은 경우가 왔을 때 다툰 대상을 알 수 있기 때문에 온전한 완결된 내용을 전달하고 있으므로 바로 이 모모 동생과도 필수 부사어가 된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어떤 것들을 기본적으로는 학교에서 제공해주는 프린트에 나와 있는 필수 부사어가 필요로 하는 서술어를 암기하시고 그 다음에 제가 알려드린 두 가지 팁, 체온에 부사격 조사가 붙는 경우 그리고 의미적으로 그 문장이 그 부사어가 빠졌을 때 의미가 온전하게 전달이 되느냐 되지 못하느냐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구분하시면 되겠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 그는 아버지와 닮았다 같은 경우에 그는 아버지와 매우 또는 꽤 아주 뭐 아주를 읍시다 아주 닮았다 같은 경우에 이 아주 같은 경우도 부사어이긴 하지만 이 아주를 뺀다고 해서 그가 아버지와 닮았다라고 하는 정보를 전달하는 데 있어서 큰 지장을 주고 있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 아주는 필수 부사어가 아니고 수의적인 부사어가 되겠다라는 거 이렇게 의미적으로 구분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서술어의 자릿수에서 좀 마지막 이 세 자릿수 서술어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세 자릿수 서술어는 뭐 예를 들어서 삼다류나 아니면 수요동사 아니면 사동사가 왔을 때 그래서 이 세 자리 서술어 같은 경우에는 이 서술어가 뭔가 삼다류나 수여하다 라든가 아니면 이 사동사가 서술어로 왔을 때 세 자릿수 서술어가 된다라는 걸 좀 알아두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서 뭐 수여하다 뭐 주다 그 다음에 받다라든가 그 다음에 삼다라든가 뭐 이런 것들이 이제 왔을 때 세 자릿수 서술어 즉 주어와 목적어와 필수 부사어가 이렇게 필요로 하는 서술어다 이렇게 좀 알아두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예를 들자면 뭐 예를 들어서 아버지께서 아들에게 용돈을 주셨다. 이런 경우에 문장의 끝에 오는 걸 서술어를 찾고요. 주신 주체는 아버지가 되니까 아버지는 주어가 되겠죠. 그랬을 때 주었는데 뭐를 주었느냐? 바로 그 대상이 주셨다는 타동사이니까 목적어를 필요로 하고 주셨는데 용돈을 줬는데 누군가 준 대상이 있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이게 아들에게가 바로 부사어가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그 사례를 좀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요. 이렇게 해서 서술어의 자릿수까지 설명을 하면서 서술어에 대해서 말씀을 좀 드렸습니다. 자, 다음으로 그 목적어와 보호. 이것도 이제 주성분이죠. 이 목적어와 보호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하겠습니다. 그런데 뭐 앞서서 그 서술어의 자릿수를 설명하면서 대략적인 어떤 내용을 좀 말씀을 좀 드렸기 때문에 여러분들 그 앞부분을 좀 집중해서 좀 들으시면 여기 목적어와 보호는 뭐 그렇게 어렵지 않게 이렇게 진행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그래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목적어는 서술어의 동작이나 작용의 대상, 서술어의 동작이나 작용의 대상이 되는 문장 성분이다. 그래서 동작이나 작용의 대상이 된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서 내가 마셨다라고 하면 마시는 데 있어서 그 마시는 대상이 필요하죠. 뭐 물을 마셨다, 뭐 우유를 마셨다 같은 경우. 그래서 그 우유나 물이 그 작용의 동작의 대상이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목적어는 체온이나 체온구시를 하는 구나 절에 목적격 조사 을을이 붙어서 나타나는데 여러분들 그래서 이 품사 같은 경우 체온이
바로 명대수, 명사, 그리고 대명사, 그리고 수사로 되어 있다라는 거 좀 알아두시면 되겠고요. 자, 그래서 이 목적격 조사는 생략될 수도 있고 목적격 조사 대신에 보조사가 붙을 수도 있다. 아까 다뤘습니다. 그래서 나는 먹었다 같은 경우에 먹었다라고 하는 어떤 행위의 대상, 먹는 대상이 필요하죠. 그것이 바로 목적어 빵이 되고요. 거기에는 그 목적격 조사가 생략된 채 나는 빵 먹었다 이렇게도 가능하죠. 근데 빵도 먹었다, 빵은 먹었다, 빵만 먹었다, 빵까지 먹었다, 빵조차 먹었다 이렇게 보조사가 붙는 경우도 이렇게 목적어가 된다라는 거 좀 알아두시면 되겠고요. 마찬가지 이런 어떤 보조사, 목적격 조사 을을만 찾으려고 하지 마시고 이 보조사가 붙어있든 또는 조사가 없이 생략된 채 체험만 목적으로 작용을 하더라도 그 의미를 생각하면 된다. 서술어를 찾고 그 서술어가 필요로 하는 어떤 성분이 무엇인가를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다음 보어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보어는 꼭 되다 아니다를 암기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주어를 제외하고 되다 아니다가 필수적으로 요구하는 성분이다라는 거죠. 우리가 이 보어 아까 서술어의 자릿수를 설명하면서 말씀을 드렸는데 보어가 없다면 그러면 의미가 온전한 어떤 의미를 전달하지 못하기 때문에 문장이 되지 못하는 거죠. 그는 아니다. 그러면 뭐가 아닌지 모르지 않습니까? 그가 되었다. 뭐가 되는지 모르지 않습니까? 그는 선생님이 되었다. 그는 학생이 이젠 아니다. 이런 경우에 바로 되다 아니다 앞에서 되다 아니다를 보충해주는 필수 성분이 보어다. 자, 보어는 체온이나 체온구시라는 구나 절의 복격조사 이 가가 붙어서 실현이 되고요. 그리고 복격조사는 생략될 수도 있고 복격조사 대신 마찬가지 보조사가 붙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보조사가 붙는 경우 언니가 아니야, 언니는 아니다, 뭐가 아니다? 대학생은 아니다. 이런 경우에 은이 보조사가 붙어가지고 바로 보호 역할을 해주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보호는 되다 아니다 앞에서 되다 아니다를 보충해주는 성분이다. 이렇게 좀 기억하시면 자, 그러면 다음으로 관용어와 부사어를 이렇게 가도록 할 텐데요. 이거를 이제 그 상세하게 들어가기 전에 제가 좀 팁을 좀 드리면 여러분들 그 아까 품사와 이 문장 성분은 다르다고 했는데 그렇게 헷갈려 하는 그런 어떤 친구들을 보면 이 관용사와 관용어 때문에 좀 이렇게 그런 것 같아요. 부사와 부사어 때문에. 그래서 제가 좀 쉽게 직관적으로 좀 이해할 수 있게 좀 말씀을 좀 드리면 이 관용어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좀 기억을 하세요. 이 관용어 안에 이 관용사가 오면 관용어가 100% 된다라는 거. 그리고 이 체온의 관용격 조사. 이 관용격 조사는 하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뭐뭐의가 있는데 이 의가 오면 관용어가 된다라는 거. 그리고 용언에 이 관용사형이 오는 경우에 이 관용어가 된다. 이렇게 좀 여러분들이 기억하시면 좀 편하지 않을까 싶어요. 이 관용사와 용언의 관용사형의 구분은 뭐 제가 또 단어를 설명할 때 말씀을 좀 드리겠지만 지금은 짧게 말씀드리면 관용사는 불변어입니다. 그러니까 형태가 변하지 않죠. 뭐 예를 들어서 먼이라든가 헌이라든가 뭐 옛이라든가 뭐 이런 단어들이 관용사인데요. 이 관용사는 형태가 변하지 않는 불변어고 용언의 관용사형 같은 경우에 이런 경우에는 형태가 기본형이 동사나 형용사고요. 이 동사나 형용사의 관용사형 전성어미 니은이나 리을 뭐 이런 던 이런 것들이 어미가 결합해가지고 불변어가 아니라 가변어 형태가 바뀌는 가변어다라는 걸 좀 참고하셔서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마찬가지 부사어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이 부사어 같은 경우에도 이 부사어에는 이 부사가 부사어가 되고요. 또는 이 체언에 명사 대명사 수사의 체언에 부사격 조사 이 부사격 조사가 결합해서 부사어가 되고요. 또 마지막으로 아까 관용어와 비슷하게 용언의 부사형 즉 용언에 개나 도록 같은 이런 부사형 전성어미가 결합해서
부사어가 된다. 이거를 좀 기억하시면 품사와 이런 문장 성분을 헷갈리지 않고 또 무엇이 부사어고 무엇이 관용어인지 좀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네요. 자, 그러면 이제 상세하게 이 관용어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관용어는 체언을 꾸며주는 문장 성분이다 라고 했습니다. 이 꾸며준다라는 건 수식한다, 의미를 한정한다 라고 했습니다. 뭐 예를 들어서 그가 책을 샀다, 책을 샀다 같은 경우에 책은 여러 책이 있겠죠? 뭐 새로 나온 책도 있겠고 오래된 책도 있겠고 뭐 나의 책도 있겠고 학교의 책도 있겠고, 그런데 여기에 책 앞에 뭐 헌 책을 샀다 이런 식으로 헌이 이렇게 붙어서 이 책을 의미를 한정해 주고 있는데요. 이런 경우에 이 책이 명사이고 명사는 체언에 해당이 되는 것이기 때문에 체언을 수식하고 있으므로 의미를 한정하고 있으므로 헌은 바로 문장 성분이 관용어가 된다라고 이렇게 기억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관용사가 두 번째, 이제 그래서 관용사가 그대로 관용어가 되기도 하고요. 이 관용사가, 그러니까 이 헌은 품사로 따지면은 관용사입니다. 관용사인데 이 관용사가 관용어가 된 꼴이죠. 그 다음에 체언이 그대로 관용어로 쓰이기도 하고, 체언의 관용격 조사 의가 결합된 형태나 용언의 관용사형이 관용사형인 은, 이은, 는 또는 을이을, 던 이런 것들이 결합해서 관용어가 된다라고 하고 있네요. 자, 그래서 예를 들어서 이 시골 풍경 같은 경우에 시골이 풍경을 꾸며주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풍경에는 도시 풍경도 있을 수 있고 시골 풍경도 있을 수 있고 여러 풍경이 있는데, 시골이라고 하는 체언이 와서 이 풍경의 내용을 한정해주고 있죠. 그렇기 때문에 시골은 바로 관용어가 되겠습니다. 이 경우에는 시골이라고 하는 체언이 관용어가 되는 거죠. 그리고 체언의 관용격 조사 의가 결합하죠. 그래서 여러분들 조사 중에 이 관용격 조사는 의 하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의가 결합되면 무조건 관용어다라고 이렇게 기억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어머니께서 예쁜 꽃을 사 오셨다 같은 경우로 이제 우리가 좀 살펴보면 예쁜 꽃을 사서 오셨다 이렇게 되어 있죠. 그런 경우에 이 예쁜이 기본형이 예쁘다죠. 예쁘다. 이 예쁘다는 형용사입니다. 이 형용사는 용언에 해당이 되죠. 그래서 이 용언에 예쁘라고 하는 어간에 여기에 니은이 이제 결합된 거죠. 그래서 이 니은이 바로 관용사형 전성어미가 되는데, 관용사형 전성어미가 되는데, 이 관용사형 전성어미가 붙음으로써 이 예쁜이 문장 성분이 관용어가 된 것이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기억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용언의 어간에, 이게 어간이죠. 어간에 어미, 니은이 결합해서, 관용사형 전성어미 니은이 결합해서 관용어가 된 꼴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다음으로 부사어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주로 용언을 꾸며주지만 관용사나 다른 부사 또는 절이나 문장 전체를 꾸며주기도 한다라고 되어 있는데, 그래서 이 문장 전체를 꾸며주는 경우에는 우리가 문장부사라고 합니다. 그래서 뭐 과연이라든지 뭐 역시 뭐 이런 것들이 이제 문장 전체를 꾸며주고요. 용어는 동사와 형용사라고 했고요. 다른 부사를 다시 꾸며주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서 그 차는 매우 빨리 달린다. 빨리 달린다. 이렇게 봤을 때 여기에 이 달린다가 서술어지 않습니까? 근데 서술어인데 달리다라고 하는 동사인 용언이죠. 그래서 이 달리는데 이 어떻게 달리느냐? 빨리 달리고 있죠. 그러니까 이 빨리도 부사어가 되는데요. 이 매우 같은 경우에는 매우 빨리, 이 빨리를 꾸며주는 거죠. 그러니까 부사어를 꾸며주고 있죠. 그래서 이 부사어를 꾸며주고 있고 빨리는 부사가 됩니다. 그래서 이 부사를 품사 부사인 매우가 꾸며주고 있으므로 문장 성분은 매우는 부사어가 되는 거죠. 자, 이렇게 해서 부사어가 부사어를 꾸며주기도 한다. 자, 그러면 상세하게 한번 볼까요? 아주 오랜 세월이 흘렀다. 그래서 이 오랜이 세월을 꾸며주고 있어서요. 이 세월이 체언이기 때문에 오랜은
관용어가 됩니다. 관용어이면서 동시에 품사로는 관용사가 되는 거죠. 그런데 이 아주가 오랜을 수식해주고 있는데요. 이 아주는 품사가 부사고 이 관용어를 또 꾸며주고 있으므로 이 부사가 된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되겠죠. 자, 회의는 정말 빨리 끝났다. 이거는 정말이 빨리를 꾸며주고 있는 거 보이시죠? 그래서 이 빨리 같은 경우가 부사어가 되겠고, 이 정말은 또 부사어를 꾸며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부사어이면서 부사인 거죠. 그래서 부사를 꾸며주고 있는데, 이렇게 좀 기억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부사어는 우리가 지금 문장 성분을 좀 배우고 있으니까, 부사어 같은 경우에는 바로 용언을 꾸며주기도 하지만, 품사로 보면 동사나 형용사를 부사나 관용사도 꾸며줄 수 있다라는 걸 좀 기억하시면 되겠죠. 그러니까 그렇게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다음으로 과연 같은 경우에는 문장 전체를 꾸며줍니다. 그래서 이 일은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인가 했을 때 과연이 특정한 뭐 이나 뭐 앞으로를 꾸며주는 것도 아니고 어떻게를 꾸며주는 게 아니라 과연은 이 일이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인가 라고 하는 그 문장 전체를 좀 꾸며주고 있고요. 뭐 설마라든가 뭐 역시 라든가 이런 어떤 단어들도 문장 전체를 꾸며주는 부사어다라고 이렇게 좀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 부분은 이제 아까 제가 설명을 했었는데 이 부사가 그대로 부사어가 되는 경우도 있고 또는 체온의 부사격 조사가 결합된 경우도 있다 했습니다. 이 부사격 조사에는 뭐뭐 예를 들어서 의로라든지 뭐뭐 로서라든지 또 아니면 로서라든지 뭐 아니면 뭐뭐에라든지 뭐뭐에게라든지 뭐뭐에서라든지 뭐 아니면 뭐뭐와 뭐뭐과라든지 뭐 이런 것들이 바로 부사격 조사가 되고요. 이 부사격 조사가 붙어서 체온의 부사격 조사가 붙어서 부사어를 만든다라는 어떤 말을 하고 있는 거고요. 그리고 용언의 부사형, 즉 용언의 어간에 이 부사형 어미가 결합이 되는데 이 부사형 어미에는 뭐뭐 개도록, 개와 도록이 있다. 그래서 뭐 그는 공부를 늦도록 했다. 이런 경우에 늦도록이라는 것이 했다를 꾸며주고 있고 얘는 늦다라고 하는 그런 어떤 용언에 도록이라고 하는 용언의 어간에 도록이라고 하는 어미가 결합돼서 부사어가 된 어떤 형태가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그 예문 이제 한번 살펴볼까요? 뭐 일단 생각해보고 결정하겠습니다. 그래서 일단 같은 경우에는 품사가 부사고요. 품사인 부사가 부사어가 되는 것이고 나는 집으로 발길을 돌렸다 같은 경우에 이 집으로는 집의 체언, 명사 뒤에 부사격 조사 의로가 결합이 돼서 지금 부사어 기능을 하고 있는 것이고 그늘이 깊게 드리워졌다 같은 경우에는 이게 기본형이 깊다 형용사죠. 그러니까 그늘이 깊게 해서 이 깊다에 이 개가 결합이 된 거죠. 그래서 이 깊다는 형용사의 어간이 되고요. 얘는 바로 부사형 전성어미, 부사형 전성 어미가 이렇게 부사형 전성 어미가 돼서 형용사의 어간, 용언의 어간에 어미가 결합돼서 부사어가 어떤 된 꼴이 되겠습니다. 자, 다음 이 부사어는 부속 성분이므로 문장에서 필수적이지는 않지만 세 자리 서술어는 반드시 부사어가 필요하다라고 했고 또 두 자리 서술어 중에 일부도 반드시 부사어가 필요하다라고 했고 이건 아까 서술어의 어떤 자릿수를 통해서 우리가 살펴봤지 않습니까? 그래서 다시 한번 좀 살펴보면 뭐 여긴다 같은 경우 3따류의 서술어가 되는데 나는 여긴다, 그죠? 그랬을 때 나는 주어, 여긴다가 서술어가 되는 거죠. 그래서 그 예를 보면 나는 같은 경우에 그를 친구로 여긴다. 이거를 이제 문장 성분으로 우리가 한번 파악해 보면 먼저 문장 성분을 파악할 때는 문장의 끝에 가장 맨 마지막에 서술어가 온다라는 거 기억하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여긴다를 서술어를 먼저 찾고 여기는 주체, 바로 이제 어찌하다의 주체가 바로 주어가 되겠죠. 그래서 나는 이 주어구나. 그런데 여기에 는 같은 경우에 주격조사가 온 것이 아니라 보조사가 왔구나.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근데 나는 여기죠. 뭐를 여기느냐? 그를 여기는 겁니다. 그래요. 그래서 목적격 조사가 붙어 있으니까
얘는 목적어가 되겠네요. 그런데 나는 그를 여긴다라고 했을 때 이 친구로가 빠져 있죠. 아니, 만약 친구를 빼고 생각해 보면 나는 그를 여긴다라고 하면 완결성을 갖춘 어떤 내용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랬을 때 여기에 친구로라고 하는 어떤 문장 성분이 들어가 줘야 이게 완결성을 갖춘 문장이 되기 때문에 친구로를 집어넣어 보면 이 친구로가 바로 여긴다를 꾸며주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여긴다라고 하는 건 용언이 되기 때문에 이 서술어가 용언이 되기 때문에 용언을 수식하고 있으므로 이 친구로는 부사어가 되겠구나. 이렇게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면 되겠고, 이때 친구로는 반드시 있어야 되는 부사어이기 때문에 필수 부사어다라고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이 옷이 너에게 어울린다도 마찬가지죠. 옷이 어울린다 같은 경우에도 옷이 어울리는데 누구와 어울리느냐? 어울리는 대상이 필요한 거죠. 그래서 그 어울리는 대상이 필요하기 때문에 너에게라고 하는 어울린다를 꾸며주는 부사어가 이렇게 와야 되고, 저 부사어가 바로 필수 부사어가 되겠습니다. 하나만 더 예를 좀 들어드리면요. 여러분들 그 사동사 같은 경우, 우리가 이제 사동 표현, 피동 표현도 여러분들 문법의 요소를 통해서 이제 알아둬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잠깐 말씀드리면, 예를 들어서 이제 어머니께서 아이에게 책을 읽히신다. 같은 경우에 여기에 읽히신다 같은 경우가 이제 서술어지 않습니까? 이 서술어고 읽히는 주체가 바로 주어가 되겠죠. 그런데 이 무엇을 읽히느냐? 바로 그 대상이 바로 목적어가 되는데요. 이때 이 목적어만 있어서는 읽힌다라고 하는 의미가 온전하게 전달이 되지 않으므로 누구누구에게 읽혀야 되겠죠. 그래서 이 아이에게 읽힌다라고 했을 때 이 아이에게가 부사어가 되겠고, 이 부사어가 또 필수 부사어가 되는 거죠. 그래서 서술어가 필요로 하는 문장 성분이 하나, 둘, 세 개이므로 이 서술어는 세 자릿수 서술어가 되겠고, 이 읽히신다 같은 경우에는 읽다의 사동사이기 때문에 바로 이 사동사 같은 경우에도 필수 부사어가 필요로 한다라는 거에 좀 알아두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제 다 왔습니다. 이제 마지막 이제 이 독립성분을, 자, 그러면 독립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독립어는 어떻게 보면 문장 성분에서 좀 가장 쉬운 어떤 영역이죠. 그래서 간단하게 좀 이거 읽어가면서 살펴보면서 마무리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독립어는 문장의 어느 성분과도 문법적 관계를 맺지 않는 문장 성분이다. 그러니까 즉 여러분들 보어 같은 경우에 되다 아니다 앞에서 서술어를 되다 아니다를 보충해 주는 게 보어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런 경우에 바로 서술어와 보어는 어떤 문법적 관계를 맺고 있는 거죠. 또 서술어가 타동사가 왔을 때 필요로 하는 목적어 같은 경우에도 서술어와 관계를 맺고 있다고 할 수가 있겠고요. 당연히 주어와 서술어는 어떤 밀접한 관계를 맺고 있는 거죠. 그 주어와 서술어가 있어야지만이 문장을 구성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데 이 독립어는 여기서도 말한 것처럼 다른 성분, 뭐 주어나 아니면 서술어나 아니면 목적어 보어와 그런 어떤 관계를 맺지 않는다라고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대답이나 부름, 논란, 감탄 등과 관련된 그런 내용을 지니고 있습니다. 자, 일반적으로 독립어는 문장의 맨 앞에 위치하지만 문장의 중간 혹은 끝에 올 수도 있다라고 하고 있네요. 그래 뭐 예를 들어서 그렇게는 어렵네요. 이래서 같은 경우 일종의 군말이기도 한데요. 이 음이 독립어가 되겠고요. 끝에 오는 경우 그렇게 하지요. 뭐 하면서 끝에 왔습니다. 그 다음에 감탄사는 독립어로 쓰이고요. 체언의 단독 형태나 뭐 예를 들어서 청춘, 뭐 그 얼마나 아름다운 말인가, 뭐 이런 어떤 경우, 뭐 체언의 혹격조사, 철수야, 뭐 영희야, 뭐 신이시여, 님이시여, 이런 경우 아야 나 뭐뭐 여가 이렇게 혹격조사가 결합된 형태가 이렇게 독립어가 되는 거죠. 자, 그래서 그 예문 보면서 마무리 좀 줄 텐데요. 뭐 앞 같은 경우에 감탄사가 독립어가 됐고요. 뭐 선생님 질문이 있어요 하면서 체언의 단독 형태가 이렇게 독립어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민수야, 우리 영화 보러 갈래? 하면서 여기 민수라고 하는 체언에 혹격조사, 야가 결합해서 이렇게 독립어 기능을 하고 있는데, 뭐 여러분들 한 가지 그 표제어나 제시어, 뭐 어떤 표제어나 또는 어떤 제시어 같은 경우에도 독립어가 된다, 이런 거 좀 알아두시면 되겠죠.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서 아까 말씀드렸듯이 뭐 청춘, 그것은 얼마나 아름다운 말인가
이런 경우 이 청춘에 대해서 얘기하기 전에 이 제시를 하고 있는 거죠. 그 다음에 이어질 어떤 내용에 대해서. 자,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 그 문장 성분에 대해서 좀 긴 시간에 걸쳐서 좀 설명을 좀 드렸고요. 다음 강의는 이 문장 성분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문장의 짜임, 혼문장과 겹문장에 대해서 좀 수업을 좀 진행하려고 합니다. 뭐 그와 별개로 또 품사의 이해에 대해서도 또 이번 시험 범위에 해당하는 어떤 친구들이 좀 있어서 조만간 이 품사에 대한 어떤 강의도 업로드할 예정입니다. 여러분들 잘 들으셔가지고요. 이번 내신 뿐만이 아니라 수능의 언어와 매체에서의 이 언어 영역에 대한 기초적인 어떤 지식을 좀 이렇게 탄탄하게 갖추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자, 오늘 고생 많으셨습니다.